동대문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 정책을 따라서 동대문 신발상가라든지 창신동, 이렇게 문구골목 이런 수족관 파는 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도 그 업무 관계로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요. 직업이 그거여가지고 거기를 다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진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롯데 건물에 이게 던던이 있어요. 던던하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는데 저 그쪽을 제가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제가 추천을 했었죠. 그다음 그 앞에 광희동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게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거 동대문까지 발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너편에 저기 쌍림동 이렇게 그 토지 분쟁이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될 것으로 제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거리가 이게 사거리가 지금 예전에는 그 작은 집들이었는데 다 헐어내고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거든요. 여기서부터 충무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왕십리하고 성동경찰서 그쪽까지도 이제 대형 건물들이 왕창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정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사거리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게 투자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충체육관 같은 데는 이게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 여기 파라다이스에서 여기서 카지노 호텔을 또 건립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꽤 많이 드나들 것으로 해서 장충동 지역도 굉장히 뜨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대문 지역은 지금 아파트 신당동에 이제 8구역인가요? 이쪽에 지금 1600 몇 세대가, 그러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0명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368에 3 거의 5,000명 가까이가 드나들고, 그대로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있겠죠. 이쪽이 이제 헐어지고, 제가 그쪽도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쪽 거리 골목거리로 해가지고 시구문 해가지고 쭉 청구동까지 해가지고 카페라든지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많은 인구수를 대비해서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지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쪽을 트고 이쪽에 장충동 저희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딱 떠서 카페 거리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조금만 자본에 준 투자고, 대형 투자는 동대문 제가 그 굿모닝 시티가 오랫동안 골치 아픈 건물이었거든요. 토지분 이렇게 소유자가 너무 많고요. 동대문 건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흡수를 해서 논전해서 그것을 오피스 건물하고 그다음 오피스텔, 주거 또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그다음에 어떤 섬유산업 이게 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경제산업을 이쪽으로 완전히 유치를 해가지고 어디로 유치를 하든지 뭐 굿모닝 시티도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 됐는데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대문에 사실상 중국 관광객조차도 잘 안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그러냐.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은 정부의 힘으로도 서울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가격 경쟁력이 석유화학 그다음에 섬유산업에서 태광산업 같은 오랫동안 많은 돈을 벌던 곳인데 마이너스 영업 적자가 지속돼서 태광산업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태광산업도 제가 동북중학교 다니던 이렇게 건물인데요. 그것을 인수를 하셨는데 태자가 보통 당나라인데 어쨌든 거기가 태극당 그러니 동어족 네, 동어족인데 당나라가 어쨌든 거기 건물을 거기다가 지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건물이 페인트 칠해서 여전히 새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건물인데 저도 이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 진짜 오래된 건물이네. 예. 저희 학교는 저기 명일동으로 명일동인가? 이제 그쪽으로 명일동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 그쪽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네네. 거기 건너편에 CJ 빌딩이 있어요. CJ 빌딩이 있는데 그게 한 지금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는 근데 뭐 다 상가가 뭐 없어요. 자체 건물에서 다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음식점이 발달하게 이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광산업의 유동인구가 들어오면 이쪽 장충동 지역도 본격적으로 개개발을 할 것 같은데 당장에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요. 건물이 아직도 쌩쌩하기 때문에 토지가 CJ 어떤 제일대당 CJ 건물 본사
근데 이게 거기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 땅이 좀 약간 더 넓은 걸로 학교용 지었기 때문에 땅이 딱 네모 반듯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발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옛날에는 제가 식당을 여기서 우리 건물에서 했는데 대강산업 사람들도 많이 와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때 이게 태강산업이 거기서 이게 떠나고 본사 인력들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여기 거리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오면 이 거리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이쪽도 좀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림동 쪽에 오피스 건물이 저는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장충체육관부터 이 거리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까지 해서 발전을 할 것으로, 그리고 장충체육관 장충당 공원에 토끼를 풀어놓자라고, 한강공원 같은 데도 테마별로 많은 동물을 하지 말고 먹이를 쉽게 주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친근감을 느끼거나 직접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람쥐 어떤 다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강공원 같은 테마별로 놓자. 테마별로 하면 테마별로 다 돌아다녀야 되겠죠. 테마별로 먹거리를, 신기한 먹거리를 놔두거나, 푸드트럭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테마별로 해서 한강공원을 개발해서 그래서 관광하거나, 저는 반포에 그 동동섬 있잖아요. 그거 없애고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없애서 밑에를 푸드트럭, 야간 푸드트럭도 괜찮으니까 낮이라든지 이렇게 푸드에서 축제를 자주 벌이거나 거기서 한강 전체에서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를 자주 하셔가지고 지금 신세계가 지금 고속터미널 부지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것 같은데, 고속터미널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복합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센트럴시티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어떤 호남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동선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센트럴시티가 이게 신세계백화점이 거기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이쪽으로 옮겨오면 센트럴 피시티가 어쨌든 그 주변에도 부동산이 좀 뛸 것 같긴 해요. 건너편에 좀 노후화된 지하상가라든지 앞에 경남 아파트 이런 데도 유망하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재개발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쪽 반쪽 아파트 가격이 옆에 있는 바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는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쪽에 이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 지금 동대문 신발상가에서 대규모로 오피스 지어지고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지고요. 여기 아파트도 몇 년 후에 이제 이렇게 신당동 8구역 아파트가 지나지만 5천 명 이상 유동인구가 그들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하려면 그렇죠. 놀거리, 먹을거리, 이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DDP에서 디자인 플라자가 뭐고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옛날에 동대문 야구장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이 경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상권이 활성화됐었는데 이 핫플레이스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전혀 안 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이게 밤에 이렇게 야간 실내 공연장 라이브 콘서트 만들고 실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만들고 이누구나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고 라이브 이렇게 뭐 그렇게 하거나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놔두고, 저는 사고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재미를 부여하자는 거죠. 사고 파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좀 놔둔 게, 옛날에는 네, 동대문 운동장에 사람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제 안 드러나인다 이 말씀이죠. 네, 그 자리에 이제 디자인 DDP가 들어섰는데 그게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굿모닝 시티의 건너편에 메디컬 센터의 건너편에 오피스가 또 한 동 들어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도 입주 건물에서 제가 이렇게 롯데 던던 건물 사이에 중앙아시아에게 거리가 뜰 거다. 이게 저도 밤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게 전부 다 통일 요청으로 해가지고 되게 화려하더라. 화려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개방감 있고 젊은 층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건발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걸 확실히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앞에 광희동 이쪽까지 오장동으로 들어가는 그쪽 있잖아요. 근데 그쪽 라인까지 반드시 뜰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자체 인력으로는 자체 인구수로는 이런 부동산들이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투자를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부 빼놓고는 저는 제주도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그 위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동부가 물류도시로서 미국과 유럽 어떤 일본이라 다른 데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주한던 주일미군 물자를 여기다 놓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그 다음부터 금융 쪽으로도 가능하다. 네, 금융 쪽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기업들도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이제 학교 중심에서 학원 중심으로 교육을 바꿔서 과학기술을 기존의 퇴직자나 또는 대학 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막 양산해 낸다는 것이죠. 저는 박사 같은 거, 뭐 석상 같은 거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관련된 지식을 얻고 아이디어,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쉽게 사줘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면 쉽게 판매하고 쉽게 한다면 수많은 창업자가 나올 거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좀 어렵다고 대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그 기술을 대부분 어느 정도 좀 키워주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에도 보면 여기서 자체로는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어떤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 미국이다, 그다음 유럽이다 가서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냐? 그럼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게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기존의 대기업 체제로는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상품들을 이렇게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이게 사장되거나 죽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화되고 그 제품을 쉽게 다른 데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 경로, 판매할 것만 많으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뒷받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홍콩이 10분의 1만 되더라도 미국과 또는 유럽연합, 일본의 금융파워가 들어와서 10분의 1이라도 되면은 일본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5만 명 단위로라도 들어와주면 제주도는 이제 핵심 지역, 노영 등 핵심 지역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렇게 되면 왜냐 인구수가 많고 수입차가 제일 많고 부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노영동 중심으로 핵심 지역이 뜨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거기 이제 가족들을 갖다 물어서 조그만 것을 343평을 정한 오피스텔 939 3층에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뭐 가족들과 지분을 나누고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나중에 현금화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가 핵심 사는 데만 살고 그렇기 때문에 5만 명 정도 들어와도 사는 데만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동 중심으로 주변이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대규모 투자 같은 거는 대기업들이 살만한데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들이 공장 부지로 하든지 또는 아파트로 하든지 하더라도 외국인 들어오면 이제 그런 아파트 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는 게 낫겠죠. 아니면 거기서 뭐 또 방학기술에 농사 같은 거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도 제주도 땅도 그렇게 장이 띄워지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용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제일 돈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 거는 개인 투자가 토지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너무 기다려야 힘들고 핵심 지역 노영동이란 핵심 지역 투자는 가격이 우리나라 이렇게 명동, 강남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드림타워가 생겨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도 200 몇십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년에는 코로나 전에는 350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으려면 여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1,500만 시대도 예전에 1,500만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 중심이지만 내국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350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렇죠. 완전히 이쪽이 제주도가 뜨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투자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수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여러 문제를 제주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유치 전략이 외국인 유치 전략이 필요한데 중국, 베트남 쪽이 지금 한 3만 명, 다른 데 조금 있고 전 세계에서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중국, 베트남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쪽 기업이 형태로 들어와서 이게 거주해 주는 것이 제일 동북아 전략에서도 낫지 않을까. 유대인들도 들어와 괜찮아요. 저는 미국인들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의 어떤 동방 그러니까 중동 쪽도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와서 곳곳에 CCTV를 두고 안전성 그다음에 교육이 거기서 영어 국제 학교가 지금 6개가 이제 하나 더 생기면 6개거든요. 그러면 5개 정도 있는 거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요. 5개인데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미국 대학 진학률이 미국의 유수 대학들 있잖아요. 유명 대학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북아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을 바로 여기 앞에 두고 돈을 갖다 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좀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도 어느 정도는 좀 거주를 하기 위해서 국민기관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본토하고 이용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전 세계의 어떤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면 외환이 들어오면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토하고 이원화 전략으로 해서 제주도는 따로 외환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게 가장 옳지 않은가. 홍콩처럼 중국도 그러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주는 게 제일 좋다. 제가 이렇게 뜰만한 이런 업종들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업종, 기술이 이제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국 사정을 모르지만 구글 하나만 갖고 미국에 대해서 성장 산업 또는 세태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미국의 부동산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어디에가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계속 또는 미국의 뉴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얘기를 해드리겠다. 한국의 어떤 경제 부분이라든지 한국의 뉴스도 얘기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주요 투자처들 또는 한국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또는 기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외에서 합작 형태로 미국이나 이런 형태로 클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이루고 그것을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버는 계획인데요. 저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가 지금 개발이 되는데요. 세운상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개발이 다 될 거예요. 되었는데 거기가 다 이제 치워지고 저기 뭡니까? 충무로의 대한극장도 지금 없어졌는데 무슨 공연장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활기는 못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골목 안에 어떤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딱히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오는 전략이 오피스 같은 건 대형 유동인구가 많아지거나 핫플레이스, 뭐 장충체육관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공연 이렇게 경기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장충동이나 약수동층이 지금 카드 매출이라든지 매출이 올라가고 뜨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소규모 투자자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대문 지역이 만약에 제 방안대로 이렇게 그 인쇄업종 다 입주하거나 봉제업종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연구업종이 들어와서 수많은 상품을 이렇게 제품을 맡겨놓으면 딱 하루 만에 이렇게 제품, LG 같은 데는 딱 어떤 신 아이디어 나오면은 부서가 따로 있어 금방 만들어줄 때 시제품을. 일단 의류 같은 데는 유니클로처럼 그러니까 금방 패스트푸드처럼 아침에 이렇게 디자인 맡기면 오후에 딱 나오는, 그렇게 해서 재빠르게 유니클로 같은 전략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가 가자. 그러면 해외에서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꼭 필수적이냐는 필수적입니다. 정대문 상권이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정부 힘으로도 서울시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거다. 이것은 그러죠. 쇠퇴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중국의 가격이 안 돼서 그래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요. 석유 산업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섬유 산업도 제가 보기에는 다 그 해외에서 이제 다 발주를 해외에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베트남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좀 뜨는 SPA의 이런 브랜드를 해외로 묶어가지고 올리브영처럼 매장을 내고 중국, 미국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식으로 들어가 그들의 패션을 이쪽으로 뭐 이렇게 선진국들의 패션을 반영해서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니클로는 그럼 똑같은 중국 상품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오히려 성장을 하거나 자라 같은데도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싸도 옷을 사 입거나 비싸도 화장품을 사거나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싸도 이런 패션 브랜드를 사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금방금방 만들어내거나 또는 선도적으로 그것을 주도해 나간다면 가능한 한국 섬유 산업의 쇠퇴를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 같은 데는 소규모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대규모 투자가 오피스 빌딩 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네. 저는 사실상 이렇게 그 제주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동대문 쪽도 뜰 것 같은데 그래서 올바른 전략을 하지 않고 섬유산업 자체의 쇠퇴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한계는 뚜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해외로 다 떠나는 상황이다. 베트남으로 떠나고 해외에서 다 요새 다 보세요. 이게 안에 딱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와 있지 옷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공제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파 브랜드는 국내에서 전부 다 이렇게 기획부터 생산까지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느냐. 중국 상품 들여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테무에서 8,000 파절이 이렇게 파채 썰기를 8,000 몇 병을 하는데 그 똑같은 상품을 쿠팡에서는 2만 몇천에 팔더라.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월마트나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동남아시아선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생산에 들어오고 거기서 또 이렇게 기획상품 만들어서 PB 상품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도 PB 상품을 수많은 상품들의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가고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홈플러스 같은 데도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망했는데 그거를 배민도 같이 일부 투자하고 다른 좀 자본이 널널한 데서 자체로는 생존력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매출이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옥션을 매출을 살 때가 그거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민하고 해서 배송 서비스를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배민이 지금 라이더를 가도 쿠팡이 뺏기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나 이럴 때 들어올 때도 이 사람들도 저 쿠팡처럼 오토바이 라이더를 뺏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식당 중심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뭐 슈퍼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민 쪽도 이쪽으로 홈플러스 지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를 자본이 많은 사람이 사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전 세계 식자재 마트로 여기 중심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외 슈퍼 정도로 여기 슈퍼마켓 이런 부분도 좀 매출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상품, 수많은 PB 상품과 해외에서 그냥 들여와서 여기 다른 슈퍼마켓은 없는, 다른 매장에는 없는 상품을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몽골에서 들여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 전략으로 슈퍼마켓 플러스 식사까지 하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홈플러스가 전 세계 진출하면 배민도 같이 진출한다는. 배민은 단독 들어갔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은 기반이 없어서 그런데 식당에서 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홈플러스의 자체 배송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있잖아요. 물건이 주문하면 그걸 배달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면 배송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중국이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테무라든지 다른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 BY들도 이렇게 중국 전지차도 우리나라 이제 삼천리 장들 막 들어오기 시작.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획사도 연예기획사도 한국에 생길 수 있다. 중국 SM 같은 데 지분 투자하셨는데 중국 자본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SM이 사실상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기획사가 중국이 이제 K-팝을 본격적으로 자기네 땅에서도 공연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네 기획사가 이쪽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거나 중국이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인구를 이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국인이 조선족들과 이렇게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0몇십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잠깐 볼까요? 외국인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인 이주 전략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제 얘기 장기적인 예상인데요. 한국을 통해서 이게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려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그들이 공단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게 제주도일 수도 있고요. 공단을 만들어서 대구 입주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외국인 인구수 여기 한국의 유학생 수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기준 외국인 수가 약 258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 전체 총인구의 5%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증가가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류 외국인 그들은 이제 보기에서 또 오는 사람 가족도 있고 오는 사람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진다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더 많겠죠. 이렇게 업무 관계로 보통 업무 관계로 하죠. 가족이 오더라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오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 법무부 통계에 따라서 이렇게 초과해서 지속적 증가 추세다.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OECD의 다문화 국가 기준 5%에 근접했다. 이렇게 경기도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전남, 경남 비수도권에서 증가가 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5년엔 2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중국계 외국인 한국의 중국계 외국인 수는 약 중국 국적의 체류 외국인은 97만 2천 명입니다. 여기서 전체 외국인의 35.6%를 차지해서 역대 최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도 다 많이 있습니다. 중국계 한국인 귀화자까지 조선족 외국 이런 중국 국적자만 100만 명인데 외국 국적 동포 중국 국적만 100만 명 외국 국적 동포 조선족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족 포함 중국계 한국인 귀화자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중국계 인구가 한국 체류 외국인의 가장 큰 비중. 그래서
중국 국적자, 중국계 한국인 조선족 포함해서 53만 8천 명, 전체 외국인의 26.3% 이렇게 삽하면 여기서 160만 이렇게 154만 정도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법 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만 명 정도. 그래서 전체에 그렇죠. 이들이 만약에 한 도시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면 마음대로 거기는 뭐 자치공화국이 될 수준인데요. 약간 조금 좀 그러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조선족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서 중국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외국 나가서도 자기 말을 안 듣면 이게 좀 불이익을 준다, 입국을 거절한다 그러던데요. 네, 불이익을 준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도 중국과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인구 한국 인도네시아가 2억 8천만 명이네요. 꽤 많네. 필리핀이 1억 1,800만, 베트남이 1억 5,500만 명.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는 6억 7천만 명이다. 거대한 시장인데요. 여기도 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인구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인구 약 2024년 기준 66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태국 이들이 이제 중국 베트남 공산권이에요. 네, 그래서 총 합하면 얘들이 공산권인데 200 몇십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태국이 약 18만 명. 태국도 많네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은 화성, 김포, 평택, 경기도 지역에 많이 거주한 한국 내 주요 외국인 그룹 중에 하나다. 인도네시아가 3만 6천, 꽤 적네요.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인구수에 비해서는. 베트남이 30만 5천. 이렇게 우리가 교류가 많죠. 한국 공장들도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오고 그런데 태국이 18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인구가 66만 명이라 위에는 나와 있고 또 베트남 여기는 또 30만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러지? 이게 두 번째는 외국인 66만으로 해놓고 여기는 또 30만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시 봐야 되겠네. 네네. 태국에서 한국의 정확하게 베트남 인구수, 한국의 베트남 인구수는 2024년 기준은 30만 5,93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얘기를 잘못했나 본데. 여러 국가를 동남아시아의 국가를 합해서 66만인가 보네. 그래서 그걸 잘못 써놨나 보네. 그래서 베트남인이 30만. 이게 맞나 본데.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의 총 거리 외국인은 총 인구 5% 258만 3,626명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순으로 많다. 뭐 이렇게 경제 교류가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 투자도 있고 대규모 투자도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을 좀 웬만하면 지방 도시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인구도 서울 관광객도 서울 중심으로 오고 있고 제주도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부산 같은 데도 많이 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 정권은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인도에다가 땅 사놓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게 어쩌다 대박 나는 게 있죠. 무인도에다 아파트 지어놓고 대규모 아파트 지어놓으면 팔립니까?
지방에 대학들도 폐교를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 부동산은 접근을 좀 자제를 하는 게 현명하다. 부동산 할 때 5년, 10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강남 쪽도 지금 자체 한국인의 저출산 고령화 자체 부분으로서는 올라가기가, 자본주의 특성상 강남 땅이 옛날에 만원 2070년도에 2027 때문에 1970년도에 만원 대가 있었어요. 만원대 몇만 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1억대 이렇게 자본주의 특성상 이렇게 가격은 부필러지게 돼 있습니다. 통화가 많이 풀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래서 투자를 하면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한국 같은 좁은 땅은 더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은 결국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가격은 이게 팔기도 힘들고, 제주도 같은 데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전 세계 제주도를 알려서,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만 팔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구매자를 구해서 파시면 빌딩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할 때도 팔기가 쉬울 것이다. 그 전략을 취하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그러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낫겠죠. 중동 쪽도 들어와도 괜찮다. 그래서 거주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휴양 도시도 되면서 금융 도시도 되고 물류 도시도 되고 교육 도시도 되고, 그래서 거주하기 너무너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치안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곳곳에 CCTV를 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하기가 이렇게 곧바로 나가면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내 곳곳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볼거리, 놀거리, 이렇게 먹을거리 또는 공연도 굉장히 많고 재밌는 이런 곳으로, 재밌는 뭐 약간 포토존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홍콩처럼 쇼핑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지금 올해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인구가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1,300만 대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관광객들이 완전 집중으로 몰려서 한 1,300, 한 60만, 1,370만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 달이 지금 벌써 절반이 갔기 때문에 지금 볼까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제도 입도객 수를 보면 관광협회 자료를 따라서 누계를 보면요, 누계를 보면 총에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 스코어 1320만, 1426만이 들어와 있어요. 1426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15일 남았잖아요. 그럼 1300만이니까 11로 나누면 한 60만 정도 이상이, 절반 남은 것을 합하면, 그래서 1320만이니까 1380만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월말에 이제 좀 더 반짝해서 더 많이 들으면 1390만도 넘을 수 있겠으나 1180만, 90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럼 작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온 건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스코어 217만 4,747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설계에서 이게 20만이 더 온다면 한 외국인 인구가 한 2,040만 조금 넘겠네요. 2,040만이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40만에서 좀 50만 가까이 근접해서도 갈 수 있겠다.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드림타워 같은 데는 정말 직원도 400 몇십 명 새로 뽑고, 드림타워 덕분에 이게 주변에 땅값이 다 올랐는데요. 여긴 카지노하고 호텔을 하시는데요. 호텔 부분도 골고루 객실이 뭐 거의 만실일 정도로 계속 이렇게 기록을 갱신해 나가, 매출 갱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게 제주도에 꼭 들러야 될 필수 코스로, 거기하고 저기 정하는 비슷한 사이에 이렇게 식당가가 엄청 맛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 그래서 내국인들도 꼭 들러야 될 관광 코스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러는데요. 맛집을 골고루 탐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홍콩처럼 쇼핑거리를 만들자 도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옷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옷도 좀 세련된 것이 많거나,
그래서 무신사라든지 뭐 스파 브랜드가 좀 진출을 해라. 좀 지점 내가지고 공동 매장을 내가지고 하는 거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로 들어올 거다 틀림없이. 자신들이 이제 광고 매장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점을 꼭 좀 이렇게 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브랜드를 모여서 올리브영처럼 만들자는 거죠. 합작 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는 미국에 또 지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도움을 받는 게 낫다. 유럽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키워주면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가서 살 거고,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200 몇십만 들어오니까 250만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240만 넘게. 그러면 그들이 노영동에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어떤 광고 매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브랜드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옷을 사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 패션 잡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쇼핑할 수 있는 홍콩처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영동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